물리엔진 구현을 5페이지의 PDF 파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S는 속도 V 곱하기 T로 결정이 됩니다. S는 VT 식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V는 가속도 A 곱하기 T입니다. V는 AT가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 A는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가속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힘 F는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것이 힘 F가 됩니다. F는 ma, 아주 유명한 식이죠. 그리고 모멘텀을 알아야 되는데요. 리니어 모멘텀 P는 m 곱하기 v를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ma를 F라고 하듯이 mv를 모멘텀 P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펄스는 F에 T를 곱했을 때 그것을 임펄스라고 하고 I나 혹은 J로 적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폴스를 가하면 물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실제로 힘을 0초 동안 가했어요. 그럼 힘을 안 가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리 엔진에서 힘을 가한다라고 할 때는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임펄스를 가하는 게 됩니다. 반드시 힘을 가해진 시간이 같이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임펄스와 모멘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I는 FT인데 F 델타 I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F 델타 T가 되죠. 어떤 시간 변화 동안에 임펄스가 바뀐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F는 MA이기 때문에 MA 델타 T로 적을 수가 있고요. M은 변하지 않는 값이고 A 델타 T는 V가 변한 정도, V는 AT이기 때문에요. 델타 V가 됩니다. M 델타 V는 정의에 의해서 모멘텀이 MV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변한 정도가 임펄스가 변한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펄스를 가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m과 델타 v를 가한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임펄스를 알 수 있다면 가해진 임펄스를 알 수 있다면 임펄스를 m으로 나눠주면 속도가 바뀐 정도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형 움직임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면 대응되는 회전 움직임에 대해서 똑같은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듯이 로테이션 값이 바뀝니다. 로테이션 일반적으로 레디안 단위를 쓰고요. 그러면 S는 VT라는 식이 있듯이 어, 어, 회전된 세타는 오메가 T로 표시가 되고요. 이 오메가는 각속도가 됩니다. 각속도 곱하기 T, VT에 해당하는 그 대응되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선형 움직임에서 벨러시티가 있다면 회전 움직임에서는 앵귤러 벨러시티가 있습니다. 앵귤러 벨러시티 W 오메가는 VT 나누기 R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 떤 무게 중심에서 어떤 가장자리에 어떤 그 충돌 지점에 뭔가 힘이나 속도가 변경되는 어떤 것이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점까지의 거리 벡터를 R이라고 하고 그 지점과 R과 이루는 그 V를 R 성분과 R과 수직인 성분과 R과 평행인 성분으로 분해했을 때 R과 수직인 성분을 VT라고 하면 VT에 비례를 하고 R에는 반비례하도록 뭔가 회전값이 바뀌겠죠. 그것을 앵귤러 벨러시티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을 해보면 R 크로스 V에서 R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VT 나누기 R 하든지 혹은 R 크로스 V 나누기 R 제곱을 하면 앵귤러 벨러시티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간단하게 위해서 R이 X축과 일치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V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해졌고 V 벡터를 AB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VT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VT에 비례를 하고 R에 반비례하도록 무게중심에서 물체가 회전되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어, R 벡터 AB 벡터와 R 벡터의 수직인 성분을 얻어내야 되는 VT 성분을 얻어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 R 크로스 V를 하면 여기 보면 R 크로스 V를 해서 그걸 R 제곱으로 나눠준다고 하면 됐죠. 그래서 R 크로스 V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인 거죠. 그래서 IJK를 적고요. AB 3000이니까 K를 0으로 해서 적고요. R은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수값이 되는 거죠. 그럼 R00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하기 위해서 IJK를 네 번째 줄에 적고 AB형을 다섯 번째 줄에 적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0이 되고요. 요거 0 되고 요거 0 됩니다. 그래서 요 메인 대각선 선분은 다 0이 돼서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반대쪽 대각선을 보면 KBR이 남습니다. 그래서 RBK가 남고요. 그다음에 요거 0 되고 요거 0 되고 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RBK 성분만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B가 바로 Y 성분이기 때문에 VT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VT 성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하면 R, VT, K가 되는데 이것을 R로 나눠줘야지 원래 VTK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한 다음에 R로 한번 나눠줘야지 그게 VT이기 때문에 VTR은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되었을 때는 R 크로스 V 나누기 R 제곱하면 W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앵귤러 액셀러레이션 역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은 R 크로스 리니어 액셀레이션 A 전체를 R 제곱으로 나누어주면 그게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에 대응하는 회전 성분은 토크라고 하는데요. F는 ma듯이 토크는 I 알파입니다. 그래서 M에 대응하는 성분이 이너시아이고요. 액셀러레이션 A에 대응하는 성분이 알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토크는 다르게 R 크로스 F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R과 힘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토크가 되는 거고요. 혹은 다르게 이너시아 곱하기 알파가 토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에 대응하는 성분으로 앵귤러 모멘텀이 있습니다. 앵귤러 모멘텀은 R 크로스 P인데요. 이때 P가 리니얼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다 R과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서 V, F, P 하면 해당하는 회전에 해당하는 어떤 그 용어들이 정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앵귤러 모멘텀 L은 R 크로스 P인데요. 혹은 이너시아로 나타내 보면 이너시아 곱하기 앵귤러 벨로시티 오메가를 하면 앵귤러 모멘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직관을 가지고 다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왜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되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는 VT에 해당하는 성분이 세타는 오메가 T였는데요.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V는 AT에 해당하는 성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은 속도가 바뀐다는 것은 뭔가 하면 시간에 따라서 엑셀러레이션이 바뀌면 속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엑셀러레이션에 비례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각속도 오메가를 R 크로스 V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R 크로스 V는 어떻게 됩니까? R과 이 V의 크로스 프로덕트 원래는 R, VT인데요. R 크로스 V에 집중을 해서 R 제곱과는 반비례하도록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요. 그럼 실제로 크로스 프로덕트의 정의는 뭡니까? 그 R과 V 벡터가 이루는 평행 사변형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빨갛게 그린 삼각형의 면적에 비례하도록 각 속도가 바뀐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주 직관적입니다. 이 면적이 크면 각 속도가 빨리 바뀌는 거고, 저 면적이 작으면 각 속도가 안 바뀌게 되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V 벡터가 R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면적이 저르기 때문에 회전은 일어나지 않고 위치 이동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어, 이 면적의 크기가 W 벡터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직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크로스 프로덕트는 마이너스 값도 가집니다. 사인드 에어리어죠. 그래서 실제로 플러스 면적이라는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그 좌표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리고 마이너스 면적을 리턴을 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엑셀러레이션에 해당하는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러레이션은 R 크로스 오메가에 비례를 합니다. R이 있고 R 크로스 A에 비례를 합니다. R 크로스 A를 하면 앵귤러 액셀레이션 알파가 됩니다. R과 액셀레이션 A가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면적의 크기에 비례해서 앵귤러 액셀레이션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R 제곱에는 반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면적을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걸 이제 크로스 보드를 사용하려면 전부 다 생각하기를 뭔가 직각인 벡터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직각인 벡터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슈 벡터잖아요.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회전축이긴 하지만 방향은 의미가 없고요. 축이기 때문에 면적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 식을 만나면 항상 면적이 뭔가 의미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야기가 훨씬 쉽습니다. F는 M에 해당하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R과 F가 주어졌을 때 이 면적에 비례해서 회전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비례하기 때문에 R 크로스 F가 이 토크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크는 이너시아 곱하기 알파로도 적을 수 있는데요. R 크로스 F로 이 토크의 크기를 구했다면 이 토크를 이너시아로 나누어주면 앵귤러 액셀레이션 알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 엔진 구현을 해보면 이너시아를 구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 좀 뭐 식이 좀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 일단 이너시아가 구해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앵귤러 모멘텀 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앵귤러 모멘텀은 리니얼 모멘텀 P에 해당하는 앵귤러 모멘텀 L은 R 크로스 리니얼 모멘텀 P입니다. 어떤 R 벡터가 있고 앵귤러 모멘텀 P가 가해졌을 때 이 삼각형이 이루는 면적에 비례해서 회전하는 정도가 바뀌겠죠.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L은 R 크로스 P이고요.
앵귤러 모멘텀은 mv에 대응하듯이 I 오메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직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물리 엔진을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요? 그것은 수치적인 미분과 적분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S는 VT라는 식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S식을 T에 대해서 미분을 취합니다. 미분을 취한다는 것은 T에 대해서 미분을 취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아주 작은 시간 T가 흘렀을 때 S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T로 나누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치 미분에서 델타 T를 가지고 나누는 작업을 하면 미분을 취하는 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적분은 반대 과정이잖아요. 델타 T를 곱하는 과정을 하면 적분을 취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는 V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양변을 T로 나눠주면 V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는 VT 식에 대한 미분 결과로 V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V 정의가 AT였죠. 또 미분을 취합니다. 양변을 T로 나눠주면 V 나누기 T가 되는데 그게 A였죠. 그래서 V는 AT 식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취하면 우리가 A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를 얻을 수가 있다면 F는 MA이기 때문에 A를 안다면 M과 곱하면 F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부터 출발해서 미분을 적용을 하면 F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 엔진은 S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위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정해졌을 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임펄스를 가하면 실제로 그 다음 위치가 어떻게 될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물리 엔진이 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반대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펄스를 가합니다. 임펄스를 가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모멘텀의 변화 정도를 가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임펄스는 m과 델타 v 성분을 가집니다. 임펄스는 mv, m 델타 v가 되기 때문에 임펄스를 딱 가하면 시간과 힘을 그 고배진 값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임펄스를 t로 나누어주면 혹은 mv라면 m을 알고 있다면 m으로 나누어주면 델타 v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펄스가 ft로 표현됐을 때 힘을 이 델타 t로 이 델타 t를 그 나누어주면 f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f는 ma라는 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f는 ma에서 반대로 m을 알고 있다면 a를 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a를 구했다면 a에 대해서 델타 t를 곱해주면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적분 과정이 됩니다. a에 대해서 델타 t를 곱해주면 우리가 v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v를 얻었다면 v에 대해서 또 델타 t를 곱해주면 s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다음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 과정에서는 어떤 스몰 델타 t가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곱해줘서 마지막에 s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치 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 적분을 이용을 하면 임펄스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다른 모든 값들이 알려져 있다면 다음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물리 엔진이 실제로 행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전값은 또 어떻게 갱신해야 될까요? 회전값도 임펄스가 가해졌을 때 그 다음 앵귤러 벨로시티 W를 오메가를 찾아서 그걸 이용을 해서 세타가 얼마 되는지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임펄스를 가했을 때 델타 P를 압니다. MV가 되는 거죠. 델타 P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식에서 이 P를 안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P를 알면 R 벡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돌 지점에까지 이르는 벡터는 계산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체에 뭔가 충돌하면 그 지점까지 가는 벡터 R은 매 충돌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P를 가하고 R을 알기 때문에 앵귤러 모멘텀 L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앵귤러 모멘텀 L을 안다면 그것을 I로 나누어주면 앵귤러 벨로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L 나누기 I를 하면 앵귤러 벨로시티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앵귤러 벨로시티를 안다면은요. 우리가 원래식 세타는 앵귤러 벨로시티 곱하기 t인데 W를 알고 델타 t를 알고 있으므로 회전하는 정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 과정을 통해서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회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물리 엔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돌이 없는 간단한 물리 엔진으로 구현된 2차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y impulse를 보면 임펄스가 가해지고 충돌이 임펄스가 가해진 지점까지의 벡터, 컨택트 벡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벨로시티를 업데이트하는 걸 보면 임펄스와 나누기 m 해서 벨로시티를 업데이트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임펄스 나누기 m을 하면 그게 벨로시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어, 그 앵귤러 모멘텀을 구해서 그것을 i로 나누어주면 그게 앵귤러 벨로시티가 변한 정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r 벡터, 컨택트 벡터와 임펄스
MV죠. 그것을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그게 앵귤러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앵귤러 벨로시티를 업데이트하면 앵귤러 벨로시티가 업데이트 되는 거고요. 이 변경된 벨로시티와 앵귤러 벨로시티를 이용을 해서 뭐 다음 스텝에서요. 위치와 회전값을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물리 엔진이 전반적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잘 동작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임의로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고 화살표 방향으로 임펄스의 방향을 정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면 이 방향으로 임펄스가 가해져서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